이 이한열 연세대 학생의 사망 이후에 6월 10일 날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이제 노태우가 지명이 되고, 그리고 독재타도와 호원철폐라고 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학생이 중심이 아닌 일반 시민들,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 넥타이를 메고 거리로 나오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호원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들이 쭉 일어나다가 이제 더 이상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두환 대통령과 이제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후보가 청와대에서 두 사람이 양자가 회의를 한 끝에 결국은 1987년 6월 29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대국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6.29 선언입니다. 이 6.29 선언을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의 개헌 요구를 수용할 것을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헌법 개정안을 야당과 여당이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선출하겠다라고 하는 6.29 선언을 하게 되면서 제9차 개정헌법 그리고 현행헌법이 급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9월 18일 날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곧바로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회 의결을 거치고 그리고 또 보름 이후에 국민투표를 거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거치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전 국민들이 민주화의 열정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거쳤는데 전체 국민의 78.2% 거의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투표를 했고 그 투표한 인원들의 91%가 이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여기에 대한 찬성의 표를 던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1987년 10월 29일 날 새로운 헌법, 즉 현행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이 공포되고 확정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행헌법,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제 역사인데요. 그 역사 속의 한 장면들을 사진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 이한열 학생이 시위 도중에 정경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애도하는 연결식장 사진인데요. 아침 7시인데 이렇게 이제 연결식에 많은 시민과 대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 이제 민통련 의장을 역임하고 있었던 고 문익환 목사님이 지금도 한국 민주주의의 한 장면이라고 불리우는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는 연결식 연설의 장면을 이렇게 그 사진으로 남겨뒀는데요. 눈물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이한열 열사의 명복을 빌었던 이 연설 현장입니다. 그리고 연결식 당일날 서울시청 앞인데요. 그때 당시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100만 시민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결식장을 사실은 이 연결식 차량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얌전할 것 같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시위 현장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추도하는 이제 시위 현장에서 벽돌을 던지는 장면을 역사 속 한 컷으로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문제되는 전투 경찰들의 최루탄 쏘는 장면입니다. 시위대에게 이 최루탄을 발포하는 전투 경찰의 모습입니다. 아마 요즘 학생들은 이 최루탄 가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텐데요. 사실 저도 대학 다닐 때 최루탄 가스를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게 이 최루탄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박정철 군이 경찰에 잡혀 수사를 받던 도중에 고문당해서 죽었던 사건. 근데 고문을 감추기 위해서 책상을 턱 쳤더니
퍽 하고 쓰러져 죽었다라고 했던 이 서울대 박종철 군 치사 사건에 대한 추모 집회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종철아 너를 두고 갈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한열 열사가 집회 시위 도중에 최루탄을 막 맞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루탄을 맞고 이렇게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옆에 있던 한 학생이 부축을 하고 있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한열 열사가 막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던 상황인데 얼굴을 보시면 이 피가 처참하게 흐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최루탄이 경찰이 쏘면 저도 뭐 집회 시위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맞으면 정말 맞아서 이렇게 피가 터져서 뇌진탕으로 죽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아니면 눈을 맞으면 실명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 현행헌법 제9차 개정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9차 개정헌법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재헌헌법부터 현행헌법 6차 개정헌법까지 이 역사 속에서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헌법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통해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그 개정안이 공고를 거치고 국회의회를 거친 다음에 국민투표까지 진행이 됐던 굉장히 이제 그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행헌법은 사실은 굉장히 그 좋은 헌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통치구조 쪽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기본권 파트랄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헌법인데요. 현행헌법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헌법의 내용은 먼저 보시면 전문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4.19와 5.16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헌법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불의의 한간 4.19 민주이념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헌법 전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은 그 대통령 임기가 긴 거, 그다음에 대통령이 한 번 더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제 독재를 이승만, 박정희, 이제 전두환 이런 이제 군부 독재들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그 대통령제의 이상적인 모델은 미국처럼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한 번 더 하는 거, 임기가 길어지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있어서 그 현행헌법은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되어 있고요. 국민들이 직접 뽑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었던 국회의장권이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보다 더 위에 있었던 비상조치권도 삭제가 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의결권이 해임 건의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입후보하려면 반드시 5년 이상 국내에 살아야 되는 요건이 헌법에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 요건 헌법 규정에서 빠집니다. 물론 지금도 대통령 후보에 입후보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직선거법으로 빠지고 헌법에서는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대통령과 행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회에는 국정감사권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요즘에는 이 국정감사 무용론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국정감사를 없애야 된다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걸 들여다보는 시간이 국정감사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지도 않은 사실은 그 쓸데없는 자료를 뭐 각 행정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공무원들은 사실 집에도 못 가요. 밤 12시 막 새벽 2시까지 국회의원이 제출하라고 한 자료들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공무원들의 힘든 시간이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자료를 보내줬는데 안 보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자료들도 솔직히 어마어마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회 청소 미화하시는 미화요원 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면 국회에서 쓰레기로 나가는 자료가 뭐 1톤 트럭으로 뭐
100대 분량 이상이 쓰레기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 자료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날 새면서 만들어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사실 90% 이상 아마 보지 않고 버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국정감사가 부활을 하게 되고 국회 정기일수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을 되게 되고요. 임시회의의 기간이 연간 회기가 제한이 없어져요. 그래서 1년 365일 국회를 열 수 있는 형태로 국회의 권한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본권, 또 꼭 필요한 기본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제도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였냐면 군부 독재를 겪으면서 보안사령부 또는 뭐 지금은 이제 국정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 안기부, 검찰, 경찰에서 집회 시위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들을 잡아가는데 잡아가면 왜 잡아가는지 이런 이유들을 가족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 헌법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아침에 멀쩡히 학교를 간 자녀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친구들한테 알아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있다가 뭐 한 1, 2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법원에서 또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지금 무슨 사건으로 뭐 경찰서에 있다. 뭐 지금 구치소에 있다. 또는 뭐 안기부에 갇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구속이 되거나 체포가 되면 그 체포됐다 구속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가족에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 방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뭐 변호사를 선임하든 이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잡혀 들어가다 보니까 뭐 박정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현행범법에는 구속 이유 등을 고지할 수 있는 기본권이 신설이 되고 범죄 피해자 국가구조 청구권도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한 가장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를 잡았는데 이 운전자가 그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랄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뺑소니에 당한 이 죽은 가장의 집안은 아빠가 돈을 벌지 못하면 이제 극도로 이제 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에 이 가족들이 국가를 향해서 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집을 도와달라라고 요구하면 국가에서 긴급 생활지원금, 뭐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제도가 범죄 피해자 국가구조 청구권인데 이게 이제 헌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쾌적한 주거생활권 그리고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즉 이제 과거 헌법에는 적정임금제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던 이제 임금제도가 현행 헌법에서는 최저임금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이 매년 결정이 되죠. 그래서 시간 얼마 이하로는 절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최저임금제가 이때 이제 현행 헌법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운영, 그다음에 대학의 어떤 학사 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관여할 수 없는. 그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을 뽑고 또 학생들을 가르쳐서 뭐 사회를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내가 형사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강도를 피해를 당했던 뭐 절도 피해를 당했던 이런 피해자인데 과거에는 이런 형사 피해자들이 법정에 가서 나의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법정에서 내가 당한 피해를 재판관들한테 이야기하고 그 재판관들이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고 내가 어느 상태인지를 확인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이든 벌금이든 형을 내려야 되는데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예를 들면 가해자가 돈이 좀 있고 좀 지위가 좀 있는 사람 같으면 나 피해자하고 합의했다. 합의서. 그리고 뭐
이 사람은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한 번의 실수 이런 죄를 저질렀으나 이 사람이 지금까지 국가에 기여한 공이 있으니 이 사람을 가볍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탄원서들이 들어가면 죄를 짓고도 뭐 예를 들면 집행유예랄지 뭐 이런 형태로 풀려나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형사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나의 피해를 진술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기게 된 것이 바로 현행헌법입니다. 이처럼 이제 현행헌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헌법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헌법은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기본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각종 기본권들이 마련이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기본권도 있냐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규정까지 우리 헌법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뭐 생명권, 그다음에 뭐 성적 자기결정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그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했던 뭐 성적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요즘에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논란이 됐던 아름답게 죽을 권리, 소위 말하는 존엄사, 이런 기본권들, 그리고 뭐 잊혀질 권리, 이런 기본권들도 우리 헌법을 통해서 현행헌법을 통해서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가지 통치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헌법이 현행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현행헌법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현행헌법의 내용을 배우려고 한국에 많이 옵니다. 이렇게 조금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나라들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과정을 공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런 역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 현행헌법은 제가 봤을 때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87년에 개정이 돼서 벌써 이제 그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현행헌법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현행헌법을 지금 뭐 개정하자라고 하는 움직임 늘 있습니다. 근데 현행헌법의 개정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권 파트에서는 뭐 예를 들면 그 존엄사라고 할지, 즉 아름답게 죽을 권리, 뭐 잊혀질 권리, 뭐 이 정도의 권리들이 기본권이 들어가고 통치 구조는 사실은 굉장히 크게 손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인데 부통령을 별도로 뽑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그리고 임기가 5년 단임이다 보니 대통령이 한 3년이 지나면 그 레임덕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레임덕은 아시다시피 전룩발이 오리라고 하는 말인데 3년이 되면 어차피 이 대통령은 이제 2년 하면 끝이다 보니까 그 곳곳에서 이제 레임덕 현상들, 즉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또는 차기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리고 관심이 집중되는 형태로 넘어가다 보니까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사실은 3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거의 이제 4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 미국형으로 바꾸고 국무총리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대통령을 뽑을 때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을 함께 뽑아서 대통령이 무슨 사고가 생기면 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이런 그 원래의 대통령제 국가 형태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드디어 현행헌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헌법이 지금 20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헌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노태우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이 정부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현행헌법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남은 그 두 차시의 시간 속에는 이 현행헌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민주정부들이 들어선 이후에 어떤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 헌법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관한 내용을 남은 2차시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찬가지로 헌법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꼭 입혀주시면 헌법이 보다 나은 헌법 그리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